82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을 말이죠.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살아낸 시간이니까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943년이었죠. 해방이 되기 전이었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모두가 가난했으니 특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했고 어머니는 밭일을 하셨습니다. 오빠 윤정호가 저보다 5살 위였어요. 정화야, 이거 봐. 오빠는 늘 산에서 뭔가를 주워왔습니다. 예쁜 돌멩이나 도토리 같은 거였죠. 별것 아닌 것들이었지만 저한테는 보물이었어요. 오빠는 착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늘 제 그릇에 자기 반찬을 덜어주곤 했죠. 아버지는 원래 조용한 분이셨어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일은 거의 없었죠. 어머니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1948년 겨울이었습니다. 오빠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횃불을 들고 산을 헤맸죠. 다음 날 아침에 찾았습니다. 계곡 아래에 떨어져 있었어요. 목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빠의 시신을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소리 내어 우는 걸.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무섭던지.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버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술을 거의 안 하셨는데 말이죠. 매일 밤 마셨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산에 보냈으니까. 어머니가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눈빛이 이상해졌어요.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를 내기도 했죠. 처음 맞은 건 어머니였습니다. 밥을 늦게 차렸다는 이유였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서 숨죽이고 지켜봤죠. 너무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그 모습이 더 슬펐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화가 나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또 때리는 건 아닐까? 저도 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머리를 한 대 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죠. 밥을 흘렸다고 말대꾸를 했다고 아니 이유도 없이 맞았습니다. 내 오빠가 살아 있었으면. 아버지는 늘 그 말을 했어요. 저를 때리면서도 저를 보면서도.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오빠 대신 제가 죽었어야 한다는 거였죠. 10살 난 아이가 그걸 이해해야 했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깼습니다. 아버지가 제 방문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달빛에 비친 아버지의 그림자가 얼마나 길고 무섭던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버지가 부엌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날이 시퍼렇게 빛났죠.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가서 물었어요. 뭐 하세요? 쥐를 잡아야지. 하지만 우리 집에 쥐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이상하다는 걸.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졌다는 걸.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집안일에 남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들 했죠. 어머니는 친정에 가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1950년 봄이었습니다. 전쟁이 나기 직전이었죠. 그날따라 아버지의 눈빛이 더 이상했어요. 뭔가에 홀린 것처럼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아버지가 허공을 보며 말했어요. 오빠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아버지가 오빠 환상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죠. 아버지 정호 오빠는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정오와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게 죄라는 듯한 눈빛이었죠. 내가 죽었어야 했어.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항상 눈빛으로만 말하던 걸 소리 내어 말한 거예요. 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화는 잘못이 없어요. 여자는 죄 없이도 죄를 진 것처럼 살아야 해. 그게 여자의 운명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여자는 태어난 것 자체가 죄라는 말. 그 말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나무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저는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어머니.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방문을 열자 복도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부엌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웃으면서 불을 지르고 있었죠. 다 태워버려야 해. 그래야 정호가 돌아와. 어머니가 저를 안고 뛰쳐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대문 밖으로. 하지만 어머니의 치마에 불이 붙었어요. 어머니가 바닥에 구르면서 불을 껐습니다. 저는 울면서 어머니를 안았죠. 이웃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물을 길어다 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집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집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윤서방, 나와요. 누군가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봤어요. 창문 사이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집이 무너졌습니다. 지붕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죽었어요. 스스로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등과 팔, 다리까지.
마을 사람들이 약초를 구해다 발랐지만 소용없었어요. 상처는 곪아갔고 열이 올랐습니다. 정화야. 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죠.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어머니 괜찮아요. 나을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알아. 내가 강하다는 걸. 내가 살아남을 거라는 걸. 어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점점 힘이 빠져갔죠. 사흘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13살이었어요. 부모님도 없고 오빠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저를 어쩌나 어디로 보내나. 친척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가난했으니까요. 한 식구 더 먹일 여력이 없었던 거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야겠다고. 거기 가면 뭔가 다를 거라고 믿었어요. 마을 사람 하나가 쌀 한 대를 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저는 그걸 보자기에 싸서 등에 메고 마을을 떠났어요. 걸었습니다. 며칠을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차를 얻어 타기도 했고 굶기도 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몸이 자꾸 안 좋았어요. 토하고 어지럽고. 처음엔 여행 때문에 지쳐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죠. 어느 날 시장 아주머니가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물었어요. 너 배 안에 뭐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아들었으니까요.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분명했어요. 저는 작은 약방에 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석 달은 됐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석 달. 그럼 그때 아버지가 불을 지르기 전 그날 밤.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밤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왔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지는 제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정호야, 내가 돌아왔구나. 아버지는 저를 오빠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착각한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아버지의 손이 제 입을 막았죠. 그날 밤의 일은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배 속의 아이는 아버지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13살이었어요. 아이를 가질 나이도 아니었죠.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아이는 자라고 있었어요. 낙태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잘못하면 저까지 죽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이었죠.
배를 숨기고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시장에서 짐을 날랐어요. 배가 부르기 전까지 최대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판잣집 하나를 빌렸죠. 1951년 겨울 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산파도 의사도. 저는 비명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로 죽는 줄 알았죠. 새벽녘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남자아이였어요. 울음소리가 크고 힘찼습니다. 저는 탯줄을 끊고 아이를 씻겼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아이를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닮았을까요? 아니면 저를 닮았을까요? 너는 절대로 아버지를 닮으면 안 돼.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제 가슴에 안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걸. 14살 소녀가 아이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었으니까요. 보름 동안 아이를 키웠습니다.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았어요. 밤에 아이가 울면 안고 달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이 아이에게 더 좋은 삶을 줘야 한다고. 어느 날 저는 아이를 안고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가톨릭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받아주세요. 수녀님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표정이었죠. 이름은? 윤. 아니, 성은 빼주세요. 그냥 민준이라고만 해주세요. 민준. 제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백성민 중걸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죠.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어도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는 뜻이기도 했어요. 아이를 수녀님께 건넸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제 얼굴을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고아원 문을 나서면서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소리 내어 울 수가 없어서 입을 털어막고 울었습니다. 아이를 버린 게 제 같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잘 살아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어요. 아직 제 인생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세월이 흘렀습니다. 1970년대 초반이었죠. 저는 어느덧 30이 넘었어요.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에서요. 자격증을 따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쉬는 날도 없었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응급실은 늘 바빴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가 실려왔죠. 교통사고, 싸움으로 다친 사람들, 갑자기 쓰러진 노인들. 저는 익숙하게 환자들을 돌봤어요. 그날도 보통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였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졸음이 쏟아졌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자 둘이 다른 남자 하나를 부축하고 들어왔습니다. 빨리 좀 봐주세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다친 사람도 술에 취해 있었죠.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는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그리 깊지 않았어요. 몇 반을 꿰매면 될 것 같았죠. 아야 아파.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많이 봅니다. 술 먹고 싸우다 다친 사람들. 그때였어요. 옆에서 기다리던 남자 하나가 저를 빤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윤정아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아니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저 박민수예요. 고등학교 동창. 박민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잠깐 다녔던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같은 반이었던 남학생이었죠. 아 박민수. 맞아요. 정아 맞네. 세상에 여기서 보다니. 박민수는 반가워했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반갑기도 했지만 당황스럽기도 했죠. 여기서 일해요? 네, 간호조무사예요. 대단하네. 나는 사업 좀 하고 있어요. 박민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옷차림을 보니 제법 돈이 있어 보였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고 시계도 비싸 보였습니다. 다친 친구를 치료하고 나서 박민수가 커피를 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퇴근 시간이 다 돼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밥 먹어요. 전화번호 좀 주세요. 박민수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민수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회사 이름은 뭔가 거창했습니다. 수출입 무역업이라고 했죠. 저는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사실 별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옛날 동창 만난 거니까요.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전화가 왔어요. 박민수였습니다. 정아 씨, 저 박민수예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주말이요? 네, 밥이나 한번 먹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친한 친구도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는 것뿐. 대화를 나눠본 적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왠지 거절하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외로웠어요.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얼마만인지. 저는 결국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만났습니다. 명동에 있는 중국집이었어요. 제법 큰 식당이었습니다. 박민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서 와요. 자, 앉아요. 박민수는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뭔가 과하게 친절했어요. 저는 조금 어색했지만 앉았습니다. 짜장면 먹어요? 아니면 짬뽕? 짜장면이요. 나도. 짜장면 둘이요. 박민수는 호탕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어떻게 서울에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혼자 사는지.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가족 이야기는 피했습니다. 그냥 서울에 올라와서 일하고 있다고만 했죠. 나도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뭐 하나 잡아보려고. 박민수는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공사판에서 막 노동을 했대요. 그러다가 무역업을 시작했다고 했죠. 지금은 의류를 수출한다고 했습니다. 잘 됐네요. 뭐 그럭저럭이요. 사실 쉽진 않아요. 경쟁이 심하거든요. 하지만 박민수의 표정은 어두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뭔가 다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았죠. 정화 씨는 대단해요. 뭐가요? 혼자 이렇게 서울에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박민수의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대단하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저는 늘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어요. 더 잘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아니에요.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 시절 너는 늘 강했어. 나는 그게 부러웠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민수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가 저를 알아볼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강해 보였어요? 저는 늘 무서웠는데. 그래도 버텼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박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본 것 같았어요.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박민수는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야기를 잘했고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조금씩 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다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나 아이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힘들었던 일들은 말했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박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박민수가 고백했습니다. 정화 씨 나랑 사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귄다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가 괜찮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괜찮죠. 박민수는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사귀면서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아껴준다고 느꼈어요. 박민수는 자주 선물을 줬습니다. 꽃이나 과자 같은 것들. 비싼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죠. 정화 씨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좋은 집에서 살아요. 박민수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들어줬어요.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듣기 좋았으니까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박민수가 제안을 했습니다. 정화 씨 사실 요즘 좋은 투자 건이 하나 있어요. 투자요? 응. 친한 형님이 하는 사업인데 수익이 정말 좋대요. 나도 돈을 좀 넣으려고 하는데. 저는 투자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은행에 저금하는 게 전부였죠. 저는 돈이 없어요.
얼마 있어요? 퇴직금이랑 적금 합쳐서 500만 원 정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1년만 투자하면 2배는 될 거예요. 2배. 1,000만 원이 된다고요. 저는 솔깃했습니다. 그 돈이면 작은 약국이라도 하나 차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요? 그럼요. 내가 직접 관리할게요. 믿어요? 박민수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었습니다. 그를 사랑했으니까요. 돈을 건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박민수는 영수증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고 했죠. 1년만 기다려요. 내가 정화 씨를 부자로 만들어 줄게. 저는 웃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박민수와 함께 미래를 꿈꾼다는 게 좋았습니다. 돈을 준 지 일주일 후부터 박민수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았어요. 병원으로 찾아왔던 것도 멈춰져. 무슨 일 있나? 저는 걱정됐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닐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가 준 명함에 적힌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찾아가니 그냥 빈 사무실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 박민수 대표 아세요? 건물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사람 몰라요. 여기 비어 있는 지 3개월 됐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박민수가 준 명함은 뭐죠? 회사는 없는 거예요? 저는 박민수가 자주 가던 식당에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모른다고 했어요. 심지어 그 이름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응급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소리 내어 울 수가 없어서 입을 털어막고 울었습니다. 당한 거예요. 사기를. 5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린 겁니다. 며칠 후 응급실 간호사 한 명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혹시 박민수라는 사람 아세요? 네, 왜요? 이 사람 아니에요? 간호사가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습니다. 거기 박민수 사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김동환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여러 번 전과도 있대요.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경찰이 찾고 있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박민수 아니 김동환은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뺏는 수법을 쓰는 사기꾼이었어요. 피해자가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당했다고 했죠. 저는 신문을 구겨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왔습니다. 저는 또 당한 거예요. 또 남자에게. 아버지한테 당하고 이제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한테 당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죠? 왜 제 인생에는 이런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 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못했어요.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공허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너지면 끝이에요. 저는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도 없고 사랑도 잃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제가 복수하겠다고. 박민수를 아니 김동완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일주일 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복수할까? 경찰에 신고하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이미 경찰이 그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가 응급실에 왔을 때 작성한 서류들 말이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물론 가짜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단서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가 급하게 작성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서류 뒤에 어떤 메모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봉투였죠. 봉투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차명 계좌 목록, 그리고 이름들. 공범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이었어요. 이거다. 저는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원본은 다시 제자리에 두고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집에 와서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차근차근 분석했어요. 계좌번호를 보니 여러 은행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영리하게 만들어 놓았더군요. 그리고 공범 중 한 명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선. 여자였어요.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렸지만 참았어요.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어요. 이미선 씨죠? 누구세요? 저는 박민수 씨 일 때문에 전화했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인데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요? 이미선 씨한테도 중요한 일이에요. 내일 명동에서 만나요. 저는 일방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이미선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올 거라고 확신했어요. 불안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찻집이었어요. 이미선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였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이미선 씨죠? 누구세요? 이미선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주 앉았어요. 저는 박민수한테 사기당한 사람이에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죠. 당신도 공범이니까. 이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아는 게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증거 있어요? 있어요. 차명계좌 목록이랑 당신 이름 적힌 서류. 이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한숨을 쉬었어요. 뭘 원하세요? 박민수를 무너뜨리고 싶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당신도 그한테 당했잖아요. 이미선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는 표정이었죠. 당신 눈빛 보면 알아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억지로 끌려 들어온 거잖아요. 이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말이 맞았던 거죠. 저도 처음엔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도구였어요. 이미선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복수해요. 제대로. 이미선은 저를 빤히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뭘 하면 돼요? 박민수의 차명사업체 정보를 다 주세요. 그리고 그가 사기친 다른 피해자들 명단도요. 이미선은 일주일 후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USB에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자료를 봤어요. 박민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사기를 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 가짜 회사들, 위조된 계약서들.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지? 저는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넘기는 건 쉬웠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민수가 만든 세상 안에서 그를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박민수가 가장 아끼는 게 뭘까요? 돈? 아니에요. 명예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했죠. 사람들 앞에서 으스댔어요. 명예를 무너뜨리면 돼.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조 문서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박민수 명의로 된 유산 기부 계약서. 그의 모든 재산을 고아원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미선에게 도장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선은 박민수의 도장을 몰래 찍어서 가져왔어요. 저는 그걸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죠. 사기꾼이 개과천선에서 재산을 기부한다네요.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전직 사기꾼 뉘우치며 전 재산 고아원 기부. 제목이 거창했어요. 기자는 감동적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이 벌어졌죠. 박민수의 공범들이 그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오해했습니다. 박민수가 정말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고. 공범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고발했어요. 돈을 나눠 가지려고 다투다가 경찰에 자수하는 사람도 나왔죠. 한편 저는 박민수의 차명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익명 제보했습니다. 탈세 혐의였어요. 국세청은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박민수의 모든 계좌가 압류됐습니다. 수억 원이 묶였어요. 박민수는 돈을 하나도 못 쓰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박민수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겁니다. 저는 병원 동료 의사한테 부탁했어요. 이 사람 정신 감정 좀 해주세요. 의사는 박민수를 만났습니다. 박민수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돈도 없고 공범들한테 배신당했죠.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강제 입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나왔어요. 박민수는 정신병원에 입원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일하던 병원이었죠. 저는 박민수를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더군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화 씨, 기억해요? 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침대 옆에 섰어요.
당신이 한 일의 대가예요. 여자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은 대가.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해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또 무너질 뻔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민수는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요. 당신이 저를 속였던 곳에서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박민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공허했습니다. 제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시간도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배웠습니다.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것. 저도 싸울 수 있다는 것. 제 인생을 지킬 수 있다는 걸요. 복수를 끝내고 나서 허무했습니다. 뭔가 큰일을 해냈는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저 지쳤을 뿐이었죠. 매일 병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퇴근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이. 30년 전에 고아원에 맡긴 그 아이 말이죠. 지금쯤 30살이 넘었을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건강한가? 행복한가? 저는 그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었어요. 건물이 새로 지어져서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정문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처에 수녀님이 계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30년 전에 아이를 여기 맡겼었는데요. 수녀님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기록을 찾아볼게요. 아이 이름이 뭐였죠? 민준이요. 그냥 민준이라고만 했어요. 수녀님이 오래된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한참을 찾더니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1951년 2월에 맡겨진 남자아이 민준. 맞나요? 네, 맞아요. 이 아이는 1955년에 입양됐어요. 입양을요? 네. 의사 선생님 부부한테 입양됐습니다. 의사. 제 아들이 의사한테 입양됐다니. 뭔가 운명 같았어요. 혹시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수녀님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발요. 보고 싶어서 그래요. 멀리서라도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그분께 연락해 볼게요. 친모가 찾고 있다고. 그분이 만나고 싶어 하시면 연락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한 달, 두 달. 연락이 없었습니다. 거절한 거구나. 저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를 만나고 싶을 리 없죠. 그냥 잊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정아 씨죠? 저 수녀 마리아예요. 고아원 수녀님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네, 맞아요. 민준이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네, 언제든지요. 다음 날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수녀님이 저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민준이는 지금 의사가 됐어요. 의사요? 네.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지금은 병원 원장으로 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의사가 됐다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니. 혹시 어느 병원인지. 그게. 수녀님이 망설였어요.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제가 일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요? 네. 소화기내과 원장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소화기내과 원장. 저도 알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젊고 유능한 의사라고 소문났던 사람. 제 병원이에요. 제가 거기서 일해요. 그래요? 그럼 운명인가 봐요. 수녀님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제가 일하는 병원에 있었다니. 하지만 조심하세요.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입양 사실을요. 네? 양부모님이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민준 씨는 자기가 입양됐다는 걸 몰라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만나고 싶었지만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알리면 그의 인생이 흔들릴 테니까요.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일부러 소화기내과 쪽으로 갔어요. 복도에서 그를 봤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환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가까이서 보니 닮았습니다. 누구를요? 저요. 눈매가 저와 비슷했어요.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도. 아버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아버지를 닮으면 안 돼. 30년 전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하나도 닮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일부러 그의 과로 가서 일을 도왔어요. 간호조무사니까 여러 과를 돕는 게 가능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느 날 그가 저한테 인사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원장님. 그는 환자들에게 친절했습니다. 늘 웃었고 말을 잘 들어줬어요.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죠. 밤에는 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많았어요. 논문도 여러 편 발표했고 의학상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양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결혼은 안 했나 봐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였어요. 원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뭐죠? 왜 의사가 되셨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어릴 때 아팠었거든요. 폐렴이었어요. 거의 죽을 뻔했죠.
그때 저를 살려주신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처럼 되고 싶었어요. 훌륭하시네요. 아니에요. 전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진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엄마라는 걸, 30년 전에 버렸다는 걸, 그 말을 하면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요. 대신 저는 녹음기를 샀습니다. 작은 카세트 녹음기였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될지 모르겠구나. 밤마다 녹음했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야기. 모두 다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한테 더 좋은 삶을 주고 싶었어. 녹음하면서 울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이제야 정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다 채우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담겼어요. 그리고 봉투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오면 이걸 줄게. 하지만 그날이 올지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안 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진실을 기록했다는 거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60을 넘겼어요. 병원에서 퇴직했습니다. 더 이상 일할 체력이 없었거든요. 아들은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퇴직금으로 작은 약국을 열었습니다. 동네 구석에 있는 조그만 약국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면서 평화로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감기약 달라는 할머니, 소화제 사러 오는 아저씨. 저는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정화 씨는 참 착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온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밤에는 혼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어땠나? 행복했나? 불행했나?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불행한 일이 많았죠.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약국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어요. 낯익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통제 있어요? 네, 잠깐만요. 약을 드리는데 그가 저를 빤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셨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가 누군지 알았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저도 거기서 일했었어요. 원장이었죠. 아, 네. 기억나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이런 데서 약국 하시는 줄 몰랐네요. 반갑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미소였어요. 저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가워요, 원장님. 이제 원장 아니에요. 병원 그만뒀거든요. 네? 개인 병원 차렸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민준내과의원. 작지만 정갈한 명함이었어요. 잘 됐네요. 가끔 들를게요. 약 사러. 그날 이후로 아들이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처음엔 약을 사러 왔지만 나중엔 그냥 차 마시러 왔어요. 바쁘신데 왜 자꾸 오세요? 외롭거든요. 혼자 사는 게. 아들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았어요. 외로움을 알았죠. 저도 그래요. 그럼 가끔 같이 밥 먹어요. 괜찮으시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환자 이야기를 했고 저는 약국 이야기를 했죠.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가족은 안 계세요?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아들은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좋았어요. 착한 아이로 자랐구나 싶어서요. 저도 가족이 없어요. 양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예요. 외로우시겠어요. 제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웃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 상대가 생겨서 좋아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아들은 주말마다 약국에 들렀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추석 때였어요. 아들이 송편을 들고 왔습니다. 직접 만들었어요. 맛없을 수도 있어요. 고마워요. 송편을 먹으면서 울 뻔했습니다. 제 아들이 만든 음식을 먹고 있다니.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정화 선생님. 네? 저한테 어머니 같아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제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선생님 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따뜻하고 강하고 그런 분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저도요. 아들이 있었다면 원장님 같았을 거예요. 우리는 마주 보고 웃었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채로.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녹음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30년간 보관했던 테이프였어요. 들어보려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진실을 말할 때가 올 거예요.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대로 있고 싶었어요. 75이 됐습니다. 약국을 정리했어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었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했습니다. 아들이 노인 요양병원을 소개해 줬어요. 좋은 곳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죠. 저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양병원 생활은 평온했어요. 하루 3끼 밥이 나왔고 간호사들이 돌봐줬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눴어요. 아들은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과일이나 간식을 들고요. 우리는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선생님. 원장님도요. 아들은 이제 50대 중반이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정했죠. 어느 날 아들이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낡은 봉투였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고아원에서 받은 거예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봉투. 제가 남긴 봉투였어요. 그게 뭔데요? 몰라요.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무서워서요. 아들은 봉투를 내려다 봤습니다. 저도 그 봉투를 봤어요. 30년 전 제가 봉인한 그 봉투였습니다. 왜 안 열어봤어요? 진실을 알면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아서요. 지금 제 삶이 행복한데 굳이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열어봐요. 네? 이제 때가 됐어요. 알아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아들은 저를 빤히 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은 못하는 표정이었죠.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카세트 테이프가 나왔어요. 낡은 테이프였습니다. 이게 뭐죠? 내 이야기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거예요? 응. 너한테 주려고 만든 거야.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제가 누군지. 그럼 선생님이. 그래. 나야. 내 엄마.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아들은 그냥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맺히고 있었죠.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망치다니요. 전 선생님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제 아들로서 저를 안았어요. 저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잘 컸구나. 정말 잘 컸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에서 둘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울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젊은 시절 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될지 모르겠구나.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이야기. 아들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옆에 앉아서 들었어요. 제 과거를 다시 듣는 건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테이프가 끝났을 때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가 제겐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그 단어였어요. 응, 아들아. 저도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 아들. 제 진짜 아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2024년입니다. 저는 82세가 됐어요.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걷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가쁩니다. 아들은 매일 와요. 빠짐없이.
아침에 와서 제 손을 잡고 있다가 저녁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 내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편하게 대화합니다. 30년을 돌아서 왔지만 결국 만났어요. 진짜 모습으로. 오늘은 기자 한 명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대요. 제 인생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쓰겠다고 했죠.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복수도 하셨잖아요. 그래요. 했어요. 하지만 복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중요했어요? 살아남는 거요. 그리고 내 이름을 지키는 거. 사람들은 복수를 불로 태우는 거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 위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폭력도 박민수의 배신도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후회하는 거 없어요? 많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이에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은 행복해요. 진실을 말한 건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말할 용기가 있느냐는 거죠. 저는 3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말했어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피곤하시죠? 괜찮아. 조금 쉬세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8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정말 평온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잘 살았다 정화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네 어머니. 저 잘 살았어요. 이름이 사라져도 제가 살아낸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남아 있어요. 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저는 피해자로 태어났지만 생존자로 살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서 있었죠. 그게 제 인생입니다. 윤정아의 인생. 잿더미 위에서 다시 핀 꽃 같은 인생. 아들의 손을 느끼며 저는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살아남았고 복수했고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이제는 쉴 때가 됐습니다.